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노동정책 제가 어제 이제 조찬에 이제 좀 노동부 장관은 그저께도 조찬에 기업들 좀 만나는 행보를 보이고 저는 이제 고용노동 오차관 거기는 원래부터 이제 관료 출신인 분인데요. 아무튼 하고 아침 이제 아침 식사 조찬 자리에서 이제 그래서 노동정책 얘기를 하고 저희 기업들에서 이제 궁금한 점 또 걱정되는 부분 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진혁 교수님 얘기 저를 이제 소개하면서 얘기한 게 지 교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그 기업들 목소리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이 보인다. 이제 그게 환경협회에 있는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희도 이제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 정경련이었을 때 특히 이제 약간의 그 적용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에서 거의 정경련을 일종의 그 카운터파트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한 카타르시스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아마 그걸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속 시원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반영되느냐의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그때 당시에 정경련이 할 일을 못해서라기보다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잠깐만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표 시절입니다. 여기 이쪽에 이제 유진 회장님 계시고 그 옆에 저도 이제 있는데 그리고 부회장이고 저희 10년 만에 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가 그 한경협 또는 정경련 그 회장과 자리를 함께한 거는 10년 만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우리 이제 하창수 회장님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고요. 그게 10년 전이고 그 이후로 처음이다. 그래서 그때가 우리 회장님이 옛날에 그 헤어진 여친을 새로 다시 만날 것 같다. 처음에 저희가 써드린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갑자기 첫 마디가 이거 헤어진 여친을 만난 것 같다. 옛날에 차였는데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완전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셨고 근데 사실은 틀리지 않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냐면 민주당 쪽에서 거의 저희가 만나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려웠었던 건 맞고요. 저희가 사실은 재작년부터 또 유진 회장님이 이제 오셨고 그러면서 이름도 저희가 정경련에서 한경협으로 한국경제협회 이게 1961년에 처음 생길 때 이름이 한국경제협회였답니다. 근데 이제 그랬다가 중간에 정경련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저희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게 이제 전 정부 때에도 물론 정부하고도 하지만 또 저희가 국회하고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법촉면을 넓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막 주장하고 장렬하게 전사하고 이게 다 진짜 최선의 방법인지 아니면 조금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물밑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건 하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드러내고 할 것들은 또 하는 이런 좀 전략적인 것이 필요한 건 아닌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일부 실용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짜서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 경제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똑같이 국민 경제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방향 같더라도 저희가 그쵸 방법은 다를 수 있잖아요. 길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저쪽 길로 가면 저쪽은 낭떠러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력 있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그래, 너는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쪽으로 주장했어 이거가 다가 아니라 왜냐면 그러다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정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변명이나 핑계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는 더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가 일하는 거는 훨씬 더 전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네? 최종적인 책임은 기업가죠. 그럼요. 기업들이 또 하지만 근데 결국은 이게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정책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그런 그 판을 잘 깔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변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수출 다변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니까 수출 대상국도 너무 집중돼 있고 미국, 중국 비중 굉장히 높고요. 43%. 그다음에 수출 품목도 반도체가 뭐 한 21%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중화권의 한 반 정도는 글로 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그 시장 집중 이거는 뭐 좀 넘어가고. 그래서 그 수출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 또 품목 집중화, 시장 집중화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품목도 기업 생태계 구조적 문제를 좀 극복하면서 품질 경쟁력에서의 우위되는 상품을 더 많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한국하고 독일하고 비교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품질 경쟁이 우위된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갖춘 상품이 너무 부족하다. 한국은 지금 뭐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지배를 갖고 있는 약 50% 이상 갖춘 상품 수가 한국은 13개밖에 안 된다면 미국 134, 중국 768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대 수출품 비중이 뭐 한국은 반 정도 되고 중국은 그래봤자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OECD 국가에서 대기업 비중인데요. 여기 한국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그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그 소장이었던 그 친구가 이제 저희 네? 아니요 그 미국 영국 사람인데요. 갑자기 제가 이름이 나중에 자기 이제 뭐 병 걸려가지고 다 그만두고 막그 요트 타고 지금 세계 여행하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데 아무튼 그 친구 얘기는 한국은 지금 그때만 해도 대기업에 대한 재벌, 대기업 막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 대기업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삼성 같은 대기업이 몇 개 더 나와야 된다 한국 경제에는. 그래야 사실 이런 그 생태계가 있고 그래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또 더 살 수 있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공감을 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대기업의 이 비중이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어제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차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이제 어떻게 했냐면 기업 규모별로 임금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뭐 임금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그 프린지 베네핏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잘 돼 있고. 그러면 이걸 좀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물론 격차 해소 필요하죠.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그게 생산성이랑 관계없이 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업이 생산성이 크고 어떤 그 우량 기업일수록 점점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되면서 그 일자리 거기에 있는 그 노동자들한테 더 많은 임금이 가게 되고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게 또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근데 뒤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저출산 고령화 우리 인구 감소 시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시대에서도 왜 그런 출산을 안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애를 낳으면 뭐 1,000만 원을 주네, 뭐 얼마를 주 이런 것들 물론 있죠. 그리고 뭐 양육하는 데도 지원을 해주고. 저는 제가 이제 여기 한국경제협회로 오면서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어젠다가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건 경제 이슈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전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고, 근데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노동력도 줄어들고 또 구매력도 줄어들고 인구가 줄게 되면. 근데 저는 인구는 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합계 출산율이 우리가 0.73, 뭐 반등했다고 하는데 0.75. 근데 최소한 2.1은 돼야 우리가 현재 그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롯데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좀 대기업들에서는 그 사내에서 해보면 합계 출산율이 2가 넘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출산도 많이 한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주영환 전 산업통상 장관이 이제 저출산 고려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왔을 때 제가 이제 과거에 그분 뭐 장관 시절에 이제 통상 자문관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아는데 아무튼 아니 예전에 경제부처에서 장관도 하시고 기재부 출신이고 근데 계속 그렇게 출산율만 올리려고 하면 어떡하냐 기업들 보고 좀 도와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게 아니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그 생산성도 높여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해야 기업들도 참여하기 훨씬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 나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대기업을 키우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고 튼튼한 성장 사다리, 피터팬 증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나라 기업 규모별로 사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확 줄고 그다음에 규제는 확 늘어나고 뭐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저는 진짜 규제를 개선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혁파를 넘어서 거의 진짜 꼭 필요한 것 빼고는 다 없애야만이 우리나라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 6월에 아마 이게 이제 사전적으로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그 다양한 층의 분들하고 이제 저희 강연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인구 문제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개인적으로 공감하세요? 아니요.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비상사태니까 나라도 어떻게 애를 하나 더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 없으시죠? 아니 제가 우리 그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도 한번 했더니 막 웃으시던데 특히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 대학생들 제가 뭐 한 300명 데리고 같이 이제 해보면 국가 비상사태 동의 나한테도 비상사태 아니요 다른 얘기다 이거는. 그러면 그걸 거기서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이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우리 인구 피라미드가 과거의 삼각형에서 이제 뭐 완전 역삼각형,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뀐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노동력 감소, 생산성도 감소. 왜냐하면 고령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저출산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구가 줄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령층이 늘어난다는 게 뭐 고령층에 대해서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훨씬 더 뭘 배우는 게 빠르잖아요. 아무래도 배우는 게 빠르고 새로운 어떤 변화에 적응이 빠르고 새로운 첨단 기술 이런 것들 그런 걸 많이 잘 활용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핸드폰 쓰시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최근에 이렇게 변화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결국은 생산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기업가 정신, 혁신성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해야지 출산율을 올리는 데만 모든 재원을 투입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들의 생산성을 갖다 높이는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진짜 그것도 필요한 필요하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60세 퇴직시키는 것들은 네네. 엄청난 사회적 지금 매몰 비용이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노동인구가 많이 줄 텐데, 그러니까 인구는 주는데 노동인구 주는 걸 좀 완화시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고령층 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여성 노동 인력도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안. 그러려면 이제 제도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 와서 이 관련된 연구를 꽤 많이 했습니다. 서울대 이제 이철희 교수 외에도 또 뭐 한반도 미래 연구원의 그 이인실 원장이라든가 또 허재준 노동경제연구원장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 관련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저희가 논문이라든가 보고서를 많이 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 대중용 책을 만들자. 그래서 그 연구한 것들을 좀 더 쉽게 풀어써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저희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냈다. 다른 책들은 많이 냈는데 일반 대중용어로 이런 책을 내는 진짜 되게 오래간만이라고 하고, 그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요거 책 발간 기념으로 여기 이 친구가 이 원더걸스 출신입니다. 혜림이라고. 요즘에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도 나오고 육아도 하면서 또 일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북콘서트, 북토크라는 거를 하고 저희가 저 책을 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한 미래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일반인들이 보시고 좀 이해하기 쉽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결국은 저는 이제 혁신이 아니면 한국 경제는 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그런 그 혁신 성장 통합기구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